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2쪽 화폐 시간가치 계산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42쪽 화폐 시간가치 계산. 자, 부동산 투자론 하는 부분은 이제 8문제나 그 이상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투자론을 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합격 점수나 고득점으로 가기가 힘든 그런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론에서 원래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첫 번째 지렛대 효과라는 거.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내 돈 수익 이자의 상승분 하락분을 반영하면 된다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 자,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수익은 미래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이 따른다 그랬고, 위험의 종류는 사금법인류 하는 부동산 투자 위험이 있었고,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사금법인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수익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컸을 때 투자가 증가가 되고 요구가 크면 투자가 감소가 되다가 마지막에 투자 균형으로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곱해서 더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곱해서 더할 상황이 아니면 50% 50%일 때는 두 개를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 되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면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있죠. 예, 느낌만 있으면 돼. 예. 그리고 요구 수익률 구하는 것은 양대축이 있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구하는 양대축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면 되고, 이 무위험률은 시간 대가, 위험 할증률은 위험 대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하실 내용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해서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자산수를 많게 하고요. 수익률의 움직임을 다르게 하고 상관계수 값이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1이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값을 가져도 효과는 있다 그랬고, 물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라고 했었던 것이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4번이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산. 이 시간 가치 계산은 많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현금 수지 측정. 현금 수지 측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그래서 일단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화폐 시간가치 계산, 현금 수지 측정,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하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고요. 요 수업은 이제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판 계속 볼까요? 자,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참고로 과거 가치는 없습니다. 과거 가치는 따지지 않고 우리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만 따집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지는 이유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지출을 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익은 언제 들어오느냐? 미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래.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출을 언제 나가느냐? 현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공부하냐면, 지출은 현재 나가고 수익은 미래 들어오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공부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부동산학은 이렇게 네 글자 많다 그래요. 줄여요. 네 글자가 뜨면 글자를 좀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 물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줄여서 현가라 그래요. 현가.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현가 나가면 요거는 현재 가치인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가. 영어로는 프레젠트 밸류라고 해서 PV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몰라도 좋지만 현재 가치를 두 글자로 현가라고 한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 가치도 줄여요. 네 글자니까 줄여서 이거는 이제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미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가. 이거는 이제 퓨처 밸류라고 해서
FV라고 얘기를 합니다. FV. 질문했을 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질문 안 했을 때 굳이 대답을 해서 틀릴 이유가 없는 거니까. 자, 현재 가치는 그래서 현가, 미래 가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 입에서 현가 나가면은 요거는 현재 가치, 내가 나가면 요거는 미래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가를 내가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를 현가로 땡겨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현가를 내가로 보내거나 내가를 현가로 땡겨올 때는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냐면 이자율이라는 소스가 필요합니다. 이자율. 우리가 흔히 이제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시간에 먼저 R% 그러면 요거는 이자율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할증이라 그래요. 할증. 할증. 그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면 할인이 됩니다. 할인. 그러면 이 이자율이라는 놈이 할증이 될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수익률로 바뀌고요. 수익률. 할인될 때는 이름이 할인율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자율이 8%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율이 8%면 수익률도 8%인 거고요. 할인율도 8%인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하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과목 비해서 다른 과목은 그래도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부동산 학교는 점수가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학은 용어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죠. 예. 시험에서 요구 수익률이라고만 나와주면 참 좋은데 요구 수익률을 네 글자로는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 같은 말입니다. 또 세 글자로는 뭐라 부르냐면 할인율이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는 위험 조정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일곱 글자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심지어 피쇼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 전부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기회비용으로 나오거나 할인율이 나오거나 위험 조정률로 나오거나 위험 조정 할인율 피쇼 효과로 나왔을 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단 말이지. 시험에 나올 때 이자율이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증될 때는 이름이 수익률로 바뀌고 할인될 때는 이름이 할인율로 바뀌는데 세 개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역할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고 수익률, 할인될 때는 할인율. 나중에 제가 이자율 같은 말 얘기해봐요. 그러면 무슨 율 다 같은 말이다. 수익률, 할인율. 그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감정평가론에서 뭐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회수율은 일단 모른다 치더라도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 할 때 자본 수익률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방금 제가 자본 뭐라 그랬죠? 수익률. 자본 수익률과 같은 말이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할인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뭔데? 이자율인데 단지 할증될 때는 이름이 뭐? 수익률, 할인될 때는 할인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자율인데 이름만 수익률로 바뀌고 할인율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누군 저한테 아빠라고 하고요. 누군 저한테 아들이라고 하고요. 누군 저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제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율이라는 이름이 할증될 때는 수익률로 바뀌고 할인될 때는 할인율로 바뀐다. 이렇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20년 후에 1억. 그럼 이거는 현가예요, 내가예요? 내까지. 20년 후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자율 8점 몇 프로로 땡겨오면요. 현가로 한 1,800 정도 돼요. 1,800. 그러면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미래에 있으니까 저놈이 1억하고 가치가 큰 거지. 그놈을 현재로 땡겨오면 1,8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현재 1,800만 원을 이자율 8점 몇 프로로 20년으로 보내면 1억이 된다는 겁니다. 20년 후 1억과 현재 1,800만 원은 어떤 금액이다? 같은 금액이, 같은 값어치의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1,800에서 1억이 되려고 그러면 이자가 얼마 더 붙었어? 8,200이 더 플러스 됐죠. 플러스를 뭐라 그래? 할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2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땡기니까 이자 8,200이 빠졌지. 까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촌스럽게 현가를 내 거로 보냅니다. 내 가를 현가로 땡겨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뭐 됩니다? 할증됩니다. 할인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할인현금 수지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2천만 원을 썼어요. 현재 2천만 원을 썼어요. 20년 후에 1억을 벌었어요. 20년 후에 1억. 그럼 현재 나간 돈 얼마?
2천. 20년 후에 얼마? 1억. 그러면 번 돈이 많은 거예요? 쓴 돈이 많은 거예요? 번 돈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방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왜 번 돈이 많다고 그러면 안 되냐면 현재 투자된 금액은 2천만 원이고 20년 후에 벌어들이는 돈은 1억인데 한 놈은 뭐냐면 현가고요. 한 놈은 내가란 얘기지. 화폐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는요. 수익이 크다고 해서 이게 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놈을 할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할인시키면 아까 제가 얼마 된다 그랬어요? 1,800.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뻔하셨냐면 2천만 원 써서 1,800만 원 벌어들이는 사업에 투자를 할 뻔 하셨다고요.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딱 같은 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같은 선상에 놓고 통일시킨 다음에 둘 다 현재 가치로 만든 다음에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는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들어오는 돈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게 당연하지. 그놈을 현재 가치로 당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일단 대충 개념은 알겠죠? 예. 이때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있어요. 줄여서 연금의 내가 계수. 그다음에 감채 기금 계수가 있어요. 감채 기금 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요 세 가지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내, 연내, 감기. 뭐 어차피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고 하니까 이걸 못 찾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내, 연내, 감기로 암기를 할 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습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어요. 연금 현재 가치 계수.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저당 상수. 그래서 원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저당 상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일현, 연현, 저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수업 내용은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는 인문과정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인문과정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1월달 가서 합시다 하고 좀 약간 미뤘던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0회 시험은 29회 시험보다는 부동산학 개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할 거야. 29회는 개론이 조금 쉬웠거든요 사실은. 30회는 그 개론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29회 때 1차가 되고 30회 때 2차 시험을 치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지금 29회 때 1차 합격한 사람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저를 만난 것 정말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죠? 내가 다 해줄게요. 예. 어떻게 어렵게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까지도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신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론생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믿고 저 부분을 따라야 되겠다. 거부하시지 말고 밀어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저런 것들이 필요한 한 거구나. 이 수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어떤 건 쉬우니까 공부를 하고 저건 어려운 거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할 만한 내용을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또 포기할 만한 내용을 수업을 진행할 때는요. 꼭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 얘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셔야 되고 합격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번 듣고는 일은 못해요. 이거는요. 한 번 듣고 일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1년, 연현, 저상. 결국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치 3개, 현재가치 3개. 미래가치 3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 기금계수가 있고 현재가치 3개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개론을 잘하려면 용어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동요 정리도 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강의를 보니까 물론 반복도 중요합니다만은 처음 들을 때 정말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력 있게. 그러면 이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처음 들을 때 대충 들으면요. 그게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과목을 수업 진행하다 보면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좀 집중력이 흐려질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수요일만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시고 머리를 맑게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머리 막나요? 눈
그 길을 쫑긋 세우셨나요? 좀 더 세워봐 길을.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5월달 6월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남들은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왜 어려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은 어렵다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 어렵다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왜 어렵지? 근데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학원 이렇게 이것도 어쨌든 사회생활의 일부인데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쉬워도 쉽다는 얘기를 못해요. 원래 한국 사회가 좀 그래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쉽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나는 65점이 나왔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지. 65점이 나왔는데 남들 다 30점대야. 그럼 65점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 자기 점수를 까야지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할 수 없는 고통.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행복한 즐거운 고통 아닙니까? 점수가 더 나왔는데 점수를 까야 되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나도 그거 좀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행복한 우리 고통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우리 알겠죠? 예. 자 그럼 용어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일시불이라는 단어하고 연금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일시불과 연금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막상 이게 일시불이 뭔데요? 연금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을 때 일시불은 이걸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연금은 이걸 연금이라고 합니다. 내과계수는 이게 내과계수고 현과계수는 이게 현과계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시고 머리를 맑게 하신 다음에 칠판 한번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원이란 돈하고요. 매년 1원씩이란 돈을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원과 매년 1원씩을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은 돈이 한 번만 출연된 형태고요. 매년 1원씩은 돈이 여러 번 출연된 형태인데 이렇게 1원처럼 돈이 한 번만 출연된 형태를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원씩처럼 돈이 여러 번 출현된 경우를 연금이라고 하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5억은 뭘까요? 5억은 일시불이죠. 300만 원은요? 일시불이죠. 2억 4,749만 3,247원은요? 일시불이죠. 왜요? 한 번 나왔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매년 100만 원씩은 연금이고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300만 원 3번. 500만 원 2번.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금은요. 돈이 여러 번 나온다고 연금이 아니고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 돼요. 금액이 달라지면 이게 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300, 700, 500이라고 할게요. 300, 700, 500. 300, 700, 500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일시불, 일시불, 일시불이라고 불러야 돼요. 일시불이 몇 개 나온 거지? 3개 나온 거지. 돈이 여러 번 나와도 금액이 달라지면 이건 연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 같은 금액이. 같은 금액이 한 번 나오면 뭐고? 일시불. 같은 금액이 여러 번 나오면 연금.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일시불과 연금 개념을 이해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해도 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없이 그냥 가도 됩니다. 테스트 해요 말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도전이라고 외쳐주세요. 예, 도전하시죠. 자, 500, 500, 700이 뭘까요? 500, 500, 700. 됐습니다. 내가 다 알려줄게요. 500, 500, 700은요. 연금과 일시불입니다. 뭐라고요? 500 두 개는 뭐고? 연금이고 700은 일시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700, 700, 300, 300, 300이 뭘까요? 그렇지. 요거는 연금이에요. 500, 제가 700, 700 그랬나요? 700, 700 두 개 연금, 500, 500, 500 세 개 이것도 연금. 연금 두 묶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건 700, 700, 500, 500, 500을 연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요거 맞추면 이제 일시불과 연금은 이해한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아요. 300, 300, 500, 700, 700, 700. 연금 일시불 맞아요. 연금, 일시불, 연금이에요. 요거 두 개는 연금이고 한 개 일시불이고 요거 연금이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 한 번 나왔을 때 일시불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금액이 여러 번 나왔을 때 이것을 연금이라고 한다. 누가 툭 치면서 주관식으로 연금과 일시불이 뭐야? 그러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뭐야? 같은 금액. 같은 금액이 한 번만 출연되면 뭐? 일시불.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출연되면 연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됐어요? 예. 두 번째. N년 후에 얼마인가? 여기서 말하는 N년 후는 뭐 N은 숫자 아무거나 써도 돼요. 1년 후 해도 되고요. 6개월 후도 돼요. 그럼 0.5년이 되는 거예요. 6개월이니까. 그러면 3년 후도 되고 5년 후도 되고 10년 후도 되고 그렇습니다. N년 후가 되면 요거는 내과계수라 그래요. 내과계수. 내과계수는 미래 가치로 만들어주는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로 땡긴다. 물론 출발을 미래에서 하겠지. 현재에서 땡긴다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걸 환원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땡겨온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환원시킨다. 이걸 갖다 우리는 현가계수.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계수. 그래서 N년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다면 무슨 계수고? 내과계수고. 현재로 땡긴다. 환원시킨다는 말이 있다면 무슨 계수다? 현가계수다. 현가계수다.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갖다가 맞추시면 참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요, 일반 수험생들은 틀리는 거예요. 일반 수험생들은 틀리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따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집중력이 안 됐다 보니까 나중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재미있다, 요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알겠죠? 예. 자, 현재 여기 있고요. 미래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죠? 현재 요 돈을 미래로 보내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N년 후가 되면. 자, N년 후가 되면 무슨 계수라 그랬어요, 제가? 내과계수라 그랬죠. 내과계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거 지금 보니까 한 놈 보냈어요? 여러 놈 보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1시불의 내과계수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1내 때리면 N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놈들을, 자,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놈들을, 5번, 이놈들을 N년으로 보내는 거지. 그럼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자, N년으로 보내는 거니까 내과계수가 맞습니까? 근데 이번엔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왔죠. 이건 뭐예요? 연금의 내과계수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화폐의 시간가치는요, 우리 달리라는 게 있고요. 달리.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TV 같은 거 보면,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왜 그 연금 보험 같은 거 많이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복리 마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달리하고 복리하고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달리는요, 그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어디에? 원금에 이자 붙어요. 그러면 복리는 뭐냐면 처음에 원금을 넣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금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건 뭐고? 단리고, 원금에서 이자 붙은 거, 그러니까 붙은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 게 복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뭐를 가정하냐면 복리 가정합니다. 복리. 결혼에서는 단리가 뜨면 무조건 X예요. 단리가 뜨면 무조건 복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도 뭐가 붙는다?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기본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상품에 가입을 할 때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고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진짜 예금과 적금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강의 초창기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금과 적금을 구분 못하지? 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과 제 사이가 점점 악화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출발하냐면, 세상은 다양하다. 세상은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고, 그걸 인정하자.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아침마다 컨트롤을 하고 와요. 컨트롤을.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혼자 한다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약간 한 1, 2초 정도 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하고 있냐면,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 컨트롤을 해요. 그러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 쌤들 보면 수업하다가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컨트롤 하다 보면요, 이게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금 수업했던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도 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애가 한바탕 하고 왔어. 아니면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 그래서 앉아있는데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수업 들으러 왔는데 막 지랄하는 거야, 선생님이. 기분도 안 좋은데 이것도 몰라요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모를 수 있지 막 그러고. 그럼 이걸 어떻게 몰라? 방금 했는 건데. 그럼 모르니까 하고 났지. 니는 아니까 선생하고 있지.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사이가 악화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온화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막 유명하고 왜냐하면 이 컨트롤 때문이에요.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예금과 적금도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럼 예금과 적금을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자, 정기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정기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자, 예금과 적금의 공통점부터 찾아볼까요? 예금하고 적금하고요. 예금과 적금은요, 돈을 지금 넣어요. 지금 넣고 N년 후에 찾아요. 뭐 이게 1년 만기면 1년 뒤에 찾고 3년 만기면 3년 뒤에 찾아요. 둘 다 내과 기술을 적용하거든요. 무슨 기술? 내과 기술을 적용하는데 예금은요, 돈 한 번만 넣어요. 그러니까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그러니까 주로 푼돈이겠어요, 목돈이겠어요? 뭐 목돈을 한 번 넣고요. 돈을 계속 불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N년 뒤에 찾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무엇의 내과 기술을 통해? 일시불의 내과 기술을 통해서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산정합니다만은 적금이란 금액은요, 돈을 통상 여러 번 넣어요. 같은 금액을. 여러 번 넣고 이걸 1년 후에 3년 후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엇의 내과 기술을 통해? 연금의 내과 기술을 통해서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내가 목돈을 한 번 들고 가서 은행에다가 1년 뒤에 찾고 싶으면 저는 예금에 가입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매달 돈을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불입하고 나서 N년 후에 찾고 싶을 때는 요거는 적금 가입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묶여서 우리가 예적금 그러는데 예금과 적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죠? N년 후에 찾는 거니까 뭐를 적용한다? 내과 기술을 적용하는데 예금은 돈을 몇 번 넣으니까 한 번 넣으니까 일시불의 내과 기술을 적용하고 연금은 돈을 몇 번 넣으니까 여러 번 넣으니까 연금의 내과 기술을 적용한다. 일단 일내와 연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알았습니까? 이번에는 1현과 연현 가겠습니다. 출발을 미래에서 합니다. 출발을 미래에서 합니다. 자, 그럼 화살 표시가 정확히 바뀔 건데요. 잘 보세요.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당기는 거예요. 현재로 당기는 거예요. 자, 현재로 당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현가계수 합니다. 무슨 계수요?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당길 때는 현가계수 하는데 돈 한 놈만 현재로 당길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하고요. 같은 돈 여러 번을 현재 가치로 당길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돈 한 놈만 현재로 당기는 거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돈 여러 놈을 현재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20년 후에 1억을 현재로 당기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20년 후에 얼마? 1억. 돈 한 놈을 현재로 당기는 거지. 그럼 1,800만 원 되더라?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 공무원이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이요, 매달 25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했어요. 매달 250만 원씩. 250만 원이라는 돈이 몇 번 나왔어? 여러 번. 이거 앞으로 받을 거야. 미래에 받을 건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하고 싶냐면요, 좋은 부동산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월세로 받으면 한 400원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250만 원을 매년 받지 않고 그걸 일시불로 다 땡겨서 현재 목돈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몇 때는 무엇의 현가계수를 통해?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탈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한 놈 보내면 일내, 여러 놈 보내면 연내. 한 놈 땡기면 일현, 여러 놈 땡기면 연현. 한 개도 안 어렵지 않습니까? 한 놈 보내면 일내. 모를 수 있다. 자, 다시. 모를 수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한 놈 보내면 일내, 여러 놈 보내면 연내. 한 놈 땡기면 일현, 여러 놈 땡기면 연현.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문장으로 글자로 나올 거니까 이제 시험에는 한 놈이란 것을 갖다가 대표적인 숫자로 1원이란 숫자로 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원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야. 5억으로 나올 수도 있고 3억으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한 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원. 시험 지문에 1원 N년 후가 떴어. 그러면 무엇의 무슨 계수? 일시불의 내과 계수. 매년 1원씩 N년 후가 떴어. 그럼 얘는 무엇의? 연금의 내과 계수. 1원을 현재로 땡긴다. 그럼 얘는 무엇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매년 1원씩을 환원시킨다. 그러면 얘는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화폐 시간가치 계수 공식 6개 중 4개를 한 거예요. 1원 N년 후, 매년 1원씩 N년 후. 1원 현재, 매년 1원씩 환원. 남아 있는 게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가 남았는데 실제로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수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계수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감채기금계수부터. 감채기금계수는 N년 후에 요만큼의 금액을 만들고 싶어요. N년 후에 요만큼의 금액을 만들고 싶은데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될까 적립해야 될까가 궁금할 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합니다. 이거 감채기금계수입니다. 그럼 감채기금계수는요, N년 후에 요만큼의 금액을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매년 얼마씩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불입해야 되겠습니까?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감채기금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만드는 금액일까요? 불입하는 금액일까요? 불입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만드는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금액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 지문에 줍니다. 예컨대 3억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만드는 금액 3억이 아니네. 그죠? 그럼 3억을 만들기 위해서 3억 곱하기 감채기금계수를 딱 때려줍니다. 곱하기 감채기금계수입니다. 그러면 불입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질문,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큰 원이다, 작은 원이다? 작은 원. 그 만드는 금액이다, 불입하는 금액이다, 불입하는 금액이다. 항상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작은 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금액은 정해 가셔야 됩니다. 만드는 금액은 정해 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만드는 금액 구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데? 이거는 연금의 내각계수를 적용합니다. 계속 불입했을 때 얼마 만들 수 있는지. 연금의 내각계수를 적용하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궁금할 때 써먹는 공식이 뭐다? 감채기금. 근데 까먹을 수가 있어요. 감채기금계수가 뭐를 구하는 건지. 그럴 때는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큰 원이다, 작은 원이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작은 원만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이번에는 저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저 따라 해보실 건가요? 예. 사실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해봐요. 시작. 예, 물론 원리금 균등 상환도 유명하고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우선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은행에서 일정을 빌렸을 때 저는 매년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갚는 돈에는 원금만 있겠어? 이자만 있겠어? 둘 다 있겠어?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같은 거 받았을 때 돈을 빌리면요. 예전에는 거치기간 해가지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최근 대출이요. 예전 대출은 거치기간에서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 대출은 거의 대부분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요. 그럼 내가 갚아 나가는 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그 원금 이자 합친 금액을 갖다 우리는 원리금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손가락 꺼내봐. 원리금, 월부금,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 저당 지불액. 이 5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5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금 이자 합친 금액을 원리금 그럽니다. 알겠죠? 월부금 그럽니다. 이걸 부채 서비스액 그런다고요.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있으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도 된다고요. 맞아요? 이걸 저당 지불액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나올 때마다 할 거니까 안 외웠는데 암기시켜 드릴게요. 안 외웠는데 난 암기한 적이 없어. 근데 5개 꺼내봐. 원리금,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원금 플러스 이자, 저당 지불액.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월부금 그러면 아 이거 원리금이구나. 원리금 그러면 아 이 부채 서비스액이구나. 아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 같이 있지. 근데 그 돈이 균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7번 보세요. 은행에서 이만큼 빌렸어요. 이따만큼 빌렸어요. 그럼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될 건데 뭐 해야 될 건데? 갚아 나가야 될 건데 이 갚아 나가는 돈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그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매달 갚아 나가는 돈에 변화가 없다. 지난달에도 이만큼 냈는데 이번 달에도 이만큼 내고 이번 달에도 이만큼 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나는 매달 좀 바뀌던데 그는 원금 균등 상환일 거예요. 무슨 균등? 원금 균등은 바뀌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배우시고 계시냐면 원리금 균등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갚아 나가는 돈에 변화가 있다는 가정, 없다는 가정.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갚아 나가는 돈이 똑같다. 원리금 균등을 하실 때. 자, 그럼 보세요. 요거를 차입했지, 차입. 차입한 거 맞죠? 그리고 상한에 나가는, 자, 잘 봐야 됩니다. 상한에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상한에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우리가 써먹는 공식이 바로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 정말 참 유명하죠, 저당상수는요. 저당상수는요, 차입한 돈이 궁금한 거야? 상한 원리금이 궁금한 거야? 상한 원리금. 예를 들면 3억을 빌렸대. 빌린 돈 3억은 지문에 뜬다니까. 곱하기 뭐를 때리면? 저당상수를 때리면 내가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리금을 월부금이라고 하기도 하나요? 이걸 갖다가 뭐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기도 하나요? 이걸 뭐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하기도 하나요? 예. 어쨌든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큰 원일까요? 작은 원일까요? 작은 원이에요. 작은 원.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해야 되지.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는 공통적으로 큰 원 구하는 거다, 작은 원 구하는 거다. 자, 그럼 저 보세요. 제가 작은 원만 일단 여러 개 깔아놓을게요. 작은 원 가지고는요, 감채기금인지 저당상수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채기금계수도 저당상수도 작은 원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큰 원이 어디 있는 거라고 판단할게요. 큰 원이 어디 있는가? 자, 큰 원이 저기 있어요. 수투를 만들어 볼게요. 저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때는 뭘 써먹고? 감채기금계수를 써먹고. 자, 작은 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큰 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 차입하고 산에 나는 원리금이 궁금하다는 거지. 그럼 뭐 이거 뭐예요? 저당상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작은은 여러 개 그려놓고 감채기금 아니면 저당상수를 적용할 건데 큰은 저기 있어서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건 뭘 써먹고 감채기금. 큰은 여기 있어서 요거 차입하고 산에 나는 원리금은 저당상수. 물론 저당상수를 통해서 구해내는 원리금은 무슨 상환을 가정한 거야? 원금균등이야? 원리금균등이야? 원리금균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저랑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7번 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7번 보세요. 일단 제가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세 가지.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현재가치 세 가지. 미래가치 하나, 둘, 셋. 현재가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미래가치 계산하는 공식 383 하나 그어놓을까요? 383 하나 그어놓고. 미래가치 계산하는 공식 세 가지는 일내,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내, 연금의 내과계수, 감기, 감채 기금계수가 있다 그랬고,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일현,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현, 연금의 현가계수, 저상, 저당상수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요,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을 6개를 그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이래요. 그림이 요래요. 그림이 또 요래요. 여러분 요거 그림 똑같아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다시. 까칠하네. 아씨. 이제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요거랑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그림 똑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그림 똑같아요? 예, 요거랑 요거랑 그림 똑같고 요거랑 요거랑 그림 똑같고 요거랑 요거랑 그림 똑같아요? 예, 그럼 출발합니다 이제. 요 놈을 n년으로 보냈어요. 얼마가 될까가 궁금해. 요 놈들을 n년으로 보냈어. 얼마가 될까 궁금해. 요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지가 궁금해. 한 놈만 땡겨와.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여러 놈들을 땡겨와.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이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요거 다 했네. 자, 갑니다. 한 놈 보내면 일내, 여러 놈 보내면 연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기, 한 놈 땡겨 1년, 여러 놈 다 땡겨 연년,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 저상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면 한 놈 보냈는지 여러 놈 보냈는지로 일내와 연내 구분하고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건 감기, 한 놈 땡겨왔느냐 여러 놈 땡겨왔느냐로 1년과 연년을 구분하고 차입한 다음에 상환해 나는 원리금은 저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화폐 시간가시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수예요. 역수. 그러니까 역수라는 것은 분모 분자가 반대란 얘기인데 역수가 상당히 중요한 테마인데 역수가 되려거든 그림은 같고 화살 표시만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너 뭐랑 그림이 똑같다? 뭐랑 그림이 똑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1번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몇 번에 있나요? 이 둘은 역수예요. 2번 그림과 같은 그림 몇 번 있나요? 3번. 이 둘은 역수예요. 5번 그림과 같은 그림 몇 번 있나요? 6번. 이 둘은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역수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암기 쉽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해봐요. 시작.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예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과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내과계수예요. 근데 일시불만 일시불끼리 역수지 연금은 연금끼리 역수가 아니에요. 연금은 연금끼리 역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하고 나니까 미래가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걔들끼리.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다 하고 나니까 현재가치 몇 개 남았어? 2개. 걔들끼리. 그러니까 일시불은 뭐끼리? 일시불끼리 하고 나니까 미래가치 2개, 현재가치 2개 남았지? 걔네끼리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내 역수는 일현이고요. 연내 역수는 바로 밑에 감기. 연현의 역수는 바로 밑에 저상. 저상의 역수는 바로 위에 연현. 감기의 역수는 바로 위에 연내. 일시불만 384 넘을 수 있어요. 일내 역수는 4번에 있는 일현. 일현의 역수는 일내. 그래서 일시불은 일시불끼리니까 제가 역수관계 얘기해 주세요 하고 일시불에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도 바로 일시불이가 따라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시불은 일시불끼리니까. 그리고 제 입에서 내과계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가계수. 현가계수 그러면 내과계수. 그럼 역수 일시불부터 한번 해볼까?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내과계수. 근데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는 바로 밑에 감채기금계수. 연금 현가계수 역수는 바로 밑에 저당상수가 역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심리에 가시면 막상 이고 연현하고 저상이 역수고
연내하고 감기가 역수인데 이거 좀 많이 헷갈려요, 나중에. 지금은 안 헷갈리겠지만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적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책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헷갈릴 예정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지금은 안 헷갈리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헷갈릴 예정이다라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릴 예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감기 1년에 한 번씩은 걸리죠? 걸린다. 참 분입을 못하네. 자, 다시 할게요. 자, 잘라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편집 좀 잡고. 자, 여러분들 저기 1년에 한 번씩 감기는 다 걸리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감기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걸린다. 연내에 감기 걸린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감기는 언제 걸려? 연내. 연내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리니까. 감기는 언제 걸리고? 연내는 뭐 걸리고? 감기 언제 걸린다고? 연내 뭐 걸린다고? 그렇게. 그러면 자, 봐봐. 화폐 시간같이 계수해봐야 꼴랑 6개밖에 없는데 뭐는 뭐끼리라 그랬어 아까?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연내 뭐 걸리고 나면 감기 걸리고 2개밖에 안 남았어. 연연하고 뭐 저상. 그러니까 1년, 일내에 감기를 걸리진 않지. 하루 안에 감기를 어떻게 걸려? 연내 걸리지.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자,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셨어요? 헷갈리셨어요. 죽겠네. 자, 다시 할게요. 일내는 1년이죠. 연내, 감기, 연현, 저상.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상, 연현, 감기, 연내, 1년, 일내.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A 플러스 B는 1이에요. A 플러스 B는 1.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0.01은요, 1%예요. 몇 프로? 그럼 0.1은요, 10%예요. 몇 프로? 10%. 그럼 1은요, 100%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방법은요, 곱하기 100을 때려주면 돼요. 곱하기 100. 그럼 0.01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뭐? 1. 그때는 프로 해야지. 0.1에다가 곱하기 100 때리면 얼마? 10. 1에다가 100 때리면 얼마? 100. 그러니까 요거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우리가 나중에 가면 비율 분석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이런 거 수업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4가 몇 프로예요? 0.04가 몇 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04가 40%라는 분도 계시고 진짜 있어요. 0.4가 4%라는 분도 계시고 세상은 다양한 인적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A와 B를 더하면 얼마라 그랬어 방금? 1은 몇 프로지? 100%지. 그럼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얘가 20%예요. 그럼 얘는 80%겠지. 얘는 30%야. 그러면 70, 50. 이게 이제 A와 B의 합이 1이라는 건데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두 놈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상환 비율, 잔금 비율.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 나와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까? 상환 비율이 20%예요. 그럼 잔금 비율은 80%가 되겠어요? 여기 50%면 60%면 잠깐만요. 지분 비율하고요. 대부 비율을 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하면 역시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 지분이 20%면 은행에서 빌려온 대부는 몇 프로? 80, 60이면 40, 30이면 70, 뭐 그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해봐요. 상환 비율, 잔금 비율.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 100%가 되고요. 또 따라해봐요. 지분 비율, 대부 비율. 두 개 합치면 역시 1, 1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상환 비율이 50%예요. 잔금 비율은? 좋습니다. 지분 비율이 60%예요. 그럼 대부 비율은? 뭐 그런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문제들이 제가 다 어렵다 그랬어요. 문제들이 다 어렵고 수업하는 내용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를 2번 해드릴 거예요.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수업 배우고 금방 한번 해드리고 마칠 때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다른 학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 문제풀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1번 한번 꺼내보세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드릴 거예요. 예.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드릴 거니까 문제에다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유지해요. 예. 그럼 요거는 첨부 자료에 오늘은 첫 번째 거에 올리세요. 예. 바로 첫 시간 거에. 예. 1번 갑니다. 올해 나왔던 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정말 쉬웠던 문제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1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다. 맞죠? 틀렸죠.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뭐다? 1. 그러니까 1이라고 이해하시기 힘드시면 둘을 합치면 몇 프로가 나온다?
100%가 나온다. 그거라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 두 개 합치면 0%예요, 100%예요? 100%죠. 1번 틀렸죠? 예, 2번. 연현이랑 감기랑 역수다. OX. X죠. 감기는 언제 걸려요? 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하고 감치액긴 계수가 역수지. 연현이랑 감기는 역수가 아니죠. 맞나요?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액의 변화가 없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수업할 때 좀 따라해달라 그랬잖아. 원금 균등은 상환 금액이 변한다 그랬잖아. 원리금 균등이 상환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금 균등이 아니고 무슨 균등? 원리금 균등.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달리다. 이는 복리죠, 복리. 5번 갑니다. 현재 5억. 자, 대답하세요. 5억이 몇 번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매년 5억씩 그랬다면 연금인데 그냥 5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이지?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5년 후가 뜹니까? 이건 N년 후잖아. N년 후는 내가계수라 그랬지? 그럼 얘는 연금의 내가계수야, 일시불의 내가계수야.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맞네요. 맞네요? 답은 몇 번?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제가 문제 복기 한번 해드릴게요. 복기. 절 보세요. 저 보셔야 돼. 문제 보면 안 돼, 이제.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지금 보면 안 돼. 절 보세요. 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을 더하면 뭐가 돼요? 시작.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자꾸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럼 기억에 남는다니까. 두 번째. 연현의 역수가 뭐죠? 저상. 연내 역수가 뭐죠? 거꾸로 묻겠습니다. 감기 역수는 뭐죠? 연내. 저상의 역수는 뭐죠? 아셔야 됩니다. 예. 돈을 빌리고 갚아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는 저당 상수 쓰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저당 상수 써서 원리금 구하는 것은 원금 균등인가요? 원리금 균등인가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원금에만 이자 붙는 게 뭐라 그래요? 단리라 그래요. 근데 원금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건 뭐라 그래요? 복리. 특히 이자 붙는 게 복리입니다. 예. 매년 5억씩 5년 후는 뭐 적용하고? 연내. 그냥 5억 5년 후는요. 일내. 그러니까 물론 5년 후가 나오면 내가계수는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앞에 돈이 한 번 나왔는지 여러 번 나왔는지를 봐야 돼. 돈이 한 번 나오고 N년 후면 1내고 돈이 여러 번 나오고 N년 후면 연내니까 5년 후는 내가계수는 맞는데 그게 5억일 때는 일시불의 내가계수고 매년 5억씩일 때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이런 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작년에 시험 쳤던 시험지 버리진 않았겠지. 가보고 이 문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틀려버리면 사실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좀 많이 어려워요. 남들 틀릴 때 다 틀리고 남들 아는 것도 틀리고 실수로도 틀리고 막 그래버리면 시간이 없어서 틀리고 당황해서 틀리고 그러면 합격할 방법은 점점 없어지니까요. 아시겠어요?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재 42쪽. 교재 42쪽에 가시니까 4번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42쪽에. 찾았습니까? 예. 먼저 왼쪽에 표를 보니까 무슨 가치? 미래가치. 표 오른쪽에 보니까 현재가치.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미래가치 공식 몇 개? 동그라미 한번 해보죠. 1하고 내하고 연하고 내하고 감하고 계하고. 그래서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내, 연내, 감기. 현재가치 세 가지도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해볼까요? 일현, 연현, 저상. 그래서 우리 미래가치 세 개는 일내, 연내, 감기 있고 현재가치 세 개는 일현, 연현, 저상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먼저 1번에 있는 일내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내 옆에 보니까 개념이 있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현재 1원의 밑줄. 바로 옆에 N년 후가 보여요. N년 후의 동그라미. 1원 밑줄 N년 후의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매년 1원씩의 밑줄.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의 밑줄. 또 그 줄 끝에 N년 후의 동그라미. N년 후. 선생님 N년 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N하고 밑에 연후 있어요. 예, N연후. 3번에 감기는요.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한 줄 내려와서 불입의 동그라미. 만들기 위해서 밑줄, 불입의 동그라미. 4번에 갑니다. 1현이요. 1원의 밑줄, 옆에 현재 동그라미, 현재. 연금의 현가계수, 매년 1원씩의 밑줄. 한 줄 내려와서 환원의 동그라미, 환원.
저당상수입니다. 1원을 차입했을 때 차입의 밑줄, 상환하여야 할 상환의 밑줄, 원리금 동그라미, 거란에 있는 말 부채 서비스액도 동그라미, 그 옆에 있는 말 월부금도 동그라미. 그 밑에 한번 써볼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또 써볼까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 자, 그럼 대답합니다. 돈 빌리고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 월부금, 또 원금 플러스 이자, 또 저당 지불액, 그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보충학습에 역수관계라고 돼 있습니까? 별 하나만 더 때려주시고요. 우리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해봅니다. 1번에 일례. 따라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라고. 일례. 그 옆에 일현. 자, 일례, 일현 역수입니다. 예. 그 옆에 또 연내. 연내 뭐 걸리죠? 감기. 연내 감기. 감기 언제 걸려요? 연내 걸리죠. 그 다음에 5번에 연현. 그 옆에 저상. 역수관계 다시 한번 해보죠. 일례.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아니,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 아무리 모를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읽으면 되는 건데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길을 쫑긋 세우고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읽으면 되는데 그냥. 자, 다시 일례, 연내, 연현. 저보고 한번 더 해보세요. 저보고. 저상, 감기, 일현. 예? 난리 났어. 일은 일끼리 역수라고. 일은 일끼리. 내 입에서 일 나오면 일하면 된다고. 그걸 왜 모를까? 참 신기하네 진짜. 정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네요. 아니, 일시불은 일시불끼리라고 했으니까 일하면 된다니까. 그게 왜 어렵지? 아, 참 신기하네 진짜. 서프라이즈. 여러분들 오늘 혹시 서프라이즈 준비했나요? 우리 일부러 개론 선생을 갖다가 오답을 해가지고 골려 먹자.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조를 짜서 지금 저 서프라이즈 하는 건가요? 무슨 날인가? 혹시 여러분들 서프라이즈를 계획하셨다면 성공! 많이 놀랐어요, 저. 이제 그만하세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성공하셨고, 다시 할게요. 연현, 연내, 일현. 그렇지. 한 번만 더. 일내, 연내, 연현. 이거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 안에 이제 이거 역수관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시간 같이. 여기다가 1월달, 2월달, 3월달 쌀도 수업에도 붙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겨우 붙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 하나 붙어요. 내 개념 정리를 이걸로 명확하게 다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로 계산 문제 하기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계산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미래가치 3가지, 현재가치 3가지의 기본적인 구성하고요. 이것들의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역수관계 정도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5번에 현금 투지 측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